네, 안녕하십니까. 3호중 3학년 반갑습니다. 기술가정 저출산 고령사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은 많이 달라요.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리액션도 해주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은 생각보다 말을 많이 버벅이고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 촬영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한 네 번째 촬영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실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출산의 이해 그리고 원인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점과 각 나라가 어떻게 저출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번 시간에 봤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6학년과 1학년인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점점 내려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가 아니라 말을 바꿔줘야 돼요. 독보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위권 나라들 봤고요. 이건 피라미드가 아니죠. 거의 마른 거고, 이거는 제가 봤죠. 하체를 조지지 않은 근육 배지, 상체만 움직이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돼가고 있고, 원인을 보니까 결혼과 자녀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리고 경제 악화로 인해서 고용 불안정. 일단 내가 안정된 삶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지니까 결혼이 자동적으로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니까 출산도 늦어지고, 늦은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니까 많은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한 명 또는 한 명 거의 갖죠. 그리고 네, 이거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여자의 경우 이제 일과 양육의 병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컸어요. 돈 문제가 가장 크죠. 자녀의 양육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기도 하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갈게요. 이거를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오게 될 산업은 우리들의 산소의 변화, 요구되는 건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정도가 되었을 때 2060년에 사실상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타산이에요. 건강보험은 재정 간다는 것도 있고요. 국민연금은 기본이 고갈도 있고요. 노인들은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오게 될지는 지금 예측을 다 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 인구학적 변화,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다는 것은 분명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잠깐만 멈출게요. 네. 저출산의 지금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출산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아까 사망자 수는 70만 명인데 출생자 수는 20만 명이 된다고 하죠. 점점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를 전혀 예상이 안 되니까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영상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식공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OECD 국가 등 선진국만의 현상도 아닙니다. 베트남, 태국 같은 개발도상 국가마저 끼어들고 있지요. 이는 단순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겪는 저성장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은 유례 없이 심각합니다. 그냥 해마다 3만 명씩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상반기 출산율이 전년 대비 9.9% 줄어들었으니까 딱 맞는 수치입니다. 한반의 아이들이 3만 명씩 줄어들고 숨을 치는 아이들이 3만 명씩 줄어들죠. 지금 군대가 30만 전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괜히 부피해서 여성 징병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저거는 저출산이 역사적인 현상이라는 얘기가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이 역사적인 현상이 한국 사람 여기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우리 특히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연령, 성별적 분들에게 당장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이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물가가 내려갑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건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요. 맞는 말입니다. 짧게 보면 말이죠. 저출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수준은 아닙니다만 물가의 원인이 저출산이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자 물건을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기업이 어려워지겠죠. 기업이 어려워지면 채용을 더 안 하게 됩니다. 즉 일거리가 사라지니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당신은 들어보겠지만 멀리 본 손해가 나는 이유는 여행품을 만들었다가 임신한 뒤로 바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데가 하나둘이 아니고 볼 때 세상에는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아마 물가의 원인이 꼭 저출산 때문은 아닙니다. IT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쓰는 비용, 인건비를 줄여 방향으로 성장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에 취해 어찌 보면 사람이 노동 생산에는 필요한 반면 소비에만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용이 줄고 고용이 불안정하면 더 애를 안 낳고 그러면 소비자는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났던 국가는 저물가, 고령화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입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의 롤모델 같은 국가죠. 거의 10년 주기로 한국은 일본을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출산율이라는 건 상대 수치입니다. 인구 구조, 사업 구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전부 다릅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1.4%로 한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는 인구의 반이 정년 퇴임한 사람들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30%에 달하는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은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주 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 성장기에 수출 부담 경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유 없이 빠른 성장을 한 반면 내수 시장의 성장은 더디게 말았습니다. 수출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내수는 잘 크지 않으니 수출에 더 목을 매게 됩니다. 반면 내수 시장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지요. 의의 성장은 바로 명품인데요. 한 나라가 생소한 다른 나라 시장을 공략하려면 보통 가격적 성능비가 좋은 제품으로 공략을 합니다. 이후 그 제품이 그 시장에서 팔리면 가격과 품질을 올리고 이 제품이 독자적인 가치를 쌓으면 명품이라고 판매를 오르죠. 그런데 한국에는 뛰어난 제품만 존재할 뿐 이런 명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라는 것은 내수 시장에 발달하고 잠깐 이제 여기까지 하면요. 이 영상은 조금 저출산의 결과를 조금 많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출산 별 문제 아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또는 이렇게 내수시가 시장이 망가지고 그리고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해져갖고 한국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낙관론은 아까 사람들이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기 때문에 안 좋아진다고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은 없어지고 인간은 단순히 소비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유래될지 모르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선진국의 결과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저출산을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 세금을 통해서 노인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받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건강보험 같은 어떤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건요. 우리나라로서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관점인데요. 한번 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1756년도에 물가 대전이 일어나서 즉 지구에 사람이 약 75명이 살고 있어요. 그중 우리나라는 5,163명이 살고 있지만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들어가서 빨리 되고 있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인구 절벽과 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상상과 소비가 좋은 경제가 되는 때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이 말은 즉 세금 낼 사람들은 없고 세금으로 승급지를 소비하는 사람은 많아진다는 거야.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가가 이연에 빠진다는 거지. 국가 존폐에 되는 문제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대 초반 인구가 급감했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데 결혼도 잘 안 해. 뭐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지.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 그런데 취업하기도 쉽지가 않아.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워. 어렵게 취업을 해도 지불할 돈을 만들어야 돼. 결혼해 주가닥에서 살 수 없는 노릇이고 월세는 전세든 매매는 집을 구해야 돼. 그러나 집값이 너무 비싸. 어느 정도 돈을 내면 아이가 훌쩍 훔치는 거야. 꼭 집이 결혼이 필수 정도는 아니지만 필요는 해. 결혼해서 부부끼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맞벌이를 한다 해도 집 구하시라는 거고요. 많이 걸리지. 살만한 집일 때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할 때 맞벌이는 힘들지. 모든 누군가는 아이를 가져야 해. 아이가 한 살을 떠가면서 어느 정도 결혼해서 돈을 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결혼을 못하는 것도 있고 재물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거야. 뭐 얼른 제가 20대 이제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장사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 있다는 거야. 세금조정의 세금은 보통 자식에게 대물이 낳기 싫어. 힘든 세상에 제가 나게 하는 것도 부모로서 죄짓는 것이야. 태어난 내 아이는 남의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승부내고 있어. 2004년 저출산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2005년 저출산 고용사회 기본법을 제정했지. 2006년부터 5년짜리 저출산 고용사회 기본계획도 시행하고 있어.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100조 원이 넘지만 저출산 예산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쓰고 있어. 출산과 비교됐을 때 임산부 비급여 시간 걸릴 때 일세 아동 외래 진료비 부과 아이 돌보기 아동 복제 등을 가져왔어. 양육수당, 가정수당 등 이런 혜택 지원은 크고 작고를 따라 가정에 보호하게 돼. 그러나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부분은 없을 거야. 이제는 저출산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건 알까? 네,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먼저 스웨덴 및 북유럽 국가들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사회보장 제도로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동수당도 좋았고 맨날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뭐 간병 및 휴가도 많이 주고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돈을 주는 유급휴가를 480일 그러니까 거의 뭐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를 돈을 주면서 출산휴가를 준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한 1년 정도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는 것 같은데 100%를 주진 않고요. 네, 아직은 이런 사회복지 제도가 부족하긴 해요. 네,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 더 봅시다. 다른 나라. 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조금 달라요.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 아이를 낳아서 군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선진 국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문화와 종교 자체가 되게 크게 유태인에게 적용되고 있어갖고
유태인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민족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유태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은 군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주 큰 저출산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요 정말 부러운 나라예요. 미국은 아직도요 출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이란 나라가 성립된 것 자체가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아직도 미국은요 이민자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멕시코나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해 온 이 히스패닉 가정은요 아직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1.8명이면 사실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2명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아직 미국은 출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에 반면에서 우리나라, 우리 킹한민국 보면요, 0.8이죠. 심각하죠 정말. 제가 한번 얘기했죠. 0.8이 만약에 동물이면요 인구 멸종 위기의 동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연간 1년에 쓰는 돈 예산만요 23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출산 문제는요 나라의 정말 존폐 위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연착륙해서 내려가려면 돈 더 풀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식 나면요 걔가 20살이 될 때까지 과감하게 가야 돼요. 한 달에 80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돈 받으려고 애를 낳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동학대나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징역 15년, 20년 아동학대하면 돼.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이번에는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결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 맞서서 해보자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를 짜서 실제로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만들어보는 수행평가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